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7 임진왜란과 광해군의 전란 수습책인데요. 자, 오늘 포인트는 먼저 임진왜란 이전에 어땠었는데 임진왜란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하고 먼저 요건 우리가 세종대왕 때 배웠어요. 세종대왕이 삼포개항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계약조를 맺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태종 때 동평관을 설치하고 삼포회란과 을미외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 관련 내용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 순서 처음에 부산, 동래, 탕금대에서 삼패를 당하고 선조가 피난을 가가지고 쭉 나중에 이제 정유재란까지 내용을 쭉 볼 거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후약조와 통신사 파견을 하면서 다시 일본과 다시 관계를 회복을 하는 그 내용까지 볼 겁니다. 자,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양난 중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볼게요. 임진왜란은 선조 때 발발했고, 그 다음에 선조 때와 광해군 때 이제 그 전란을 수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선조 때와 광해군 때를 볼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을 먼저 보기 전에,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이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명나라, 여진,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볼 텐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먼저 명나라의 관계는 4대 관계를 형성했어요. 이게 4대 관계라는 게 뭐냐면 힘없는 나라가 크고 힘센 나라를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명나라를 섬겨가지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 무역이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이게 일방적으로 조선이 명나라한테 착취를 당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조선이 명나라를 섬긴다면서 조공을 주면 명나라 측에서도 조공보다 더 많은 거를 조선에게 줬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형의 입장, 부모의 입장이니까 조선이 조공을 바치면 거기에 대한 답례로 더 많은 걸 줬습니다. 그래서 4대 관계지만 항상 실리적이었다. 실리적인 4대 관계였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요 조선과 명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요렇게 명나라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많이도 보냈습니다. 그죠? 요 하정사는 1월달 이게 우리가 1월을 정월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축하하는 하자야. 그래서 1월달에 신년을 맞아서 축하하는 사절단. 그 다음에 동지사는 12월 달에 1년 잘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보내는 사절단. 성절사는 황제와 황후의 생일날. 천추사는 황태자의 생일날. 요 조천사는 부정기적으로 보내는 건데, 제가 이렇게 다 뜻을 말씀드린 이유는 안 외워도 돼. 이 5개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방금 들었죠? 그래서 외웠으면 다행인데 안 외워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명나라에 이런 사절단을 보냈구나, 이런 것들을 보냈구나,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딸딸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얘네는. 근데 여진은 외워주셔야 돼요. 여진은 뭘 했냐면 무역소, 태종 때 무역소를 열었어요. 무역소. 그래가지고 국경에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열어가지고 이제 여진과 무역을 허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소 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한양에는 북평관을 설치하고 여기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북평관. 왜? 여진이 조선의 북쪽에 있으니까 북평관이죠. 일본을 위해서는 동평관을 말했어요. 동평관. 왜? 일본은 우리 조선의 동쪽에 있잖아. 그죠? 동남쪽에 있는데. 그래서 동평관을 마련해가지고 요렇게 무역을 허락해 줬다. 그리고 뭐 4군 6진은 우리가 봤잖아요. 4군 6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소하고 북평관, 얘네들은 여진하고 관련돼 있는 걸 외워줘야 돼. 이거 5개는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면 좋지만 요거 2개는 여진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동평관도 외워야죠. 그죠? 동평관은 어디? 일본을 위해서 한양에 만들었다. 요거. 그 다음에 삼포개항은 우리가 세종 때 기억나. 요 동평관은 태종 때 했어요. 태종 때. 요 삼포개항은 부산포, 내이포, 요거 제포라고도 하는데, 부산포, 내이포, 연포, 요 3개를 개항했는데 너무 일본 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계약조로 이걸 좀 축소를 시켰죠. 근데 중종 때
이 무역을 제한하는 거에 불만이 많아진 일본 놈들이 이 삼포에서 외란을 일으킵니다. 난리를 일으켜요. 그때 설치가 된 게 이제 비변사, 군사 기구인 비변사가 설치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때는 임시적이었어요. 임시적. 그러다가 이제 명종 때 일본 놈들이 떼거리로 쳐들어오는 을묘외변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비변사가 이제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화가 돼요.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최고 국정기구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삼포외란과 을묘외란이 중요한 이유는 비변사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변사랑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서 120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제 요 내용을 한번 훑어볼게요. 자, 명나라와는 4대 관계였지만 실리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절단, 사신을 파견했어요. 하정사, 동지사, 성절사, 천추사, 조처사. 이게 한 5개 있는데 이거 굳이 딸딸 암기할 필요 없다. 아, 그냥 좀 보냈구나. 이게 명나라한테 많이 사신을 보냈구나.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진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요건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진은 무역소 동그라미. 무역소는 자, 밑줄. 국경지방인 경성과 경원에 설치하고, 요 국경지방에 태종대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역을 허락했고요. 북평관 동그라미. 북평관도 여진하고의 무역, 여기서 무역을 허락했는데 어디냐면 여기 한양에 있어서 한양. 그래서 여진 사절단을 대접하는 곳으로 한양, 뭐 동대문 인근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한양에 북평관을 설치해서 무역을 허락했다. 무역소는 국경지방, 여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세종대 사군 육진, 이렇게 어르기도 하고, 그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진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의 그 대외 정책의 원칙이 4대 교린 정책이라고, 그 원칙이라 그래서 명관은 4대, 그리고 이 때리기도 하고 서로 사이 좋게 이웃처럼 지내기도 한다는 교린 정책은 여진과 일본에 이렇게 써먹었어요. 그래서 4대 교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뭐 시험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여진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평관이고 일본 애들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평관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보세요. 동평관을 설치했다. 요것도 마치 북평관처럼 어디에? 한양에. 자, 그 다음에 일본과는 세종 때 삼포 밑줄, 삼포를 개항했죠.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우리 세종 때. 그래서 부산포, 연포, 내이포, 요 내이포를 제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계해약조 동그라미. 요 세종 때 계해약조를 체결해요. 왜? 삼포를 개항했더니 너무나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걸로 제한을 가했다 그랬죠. 근데 제한을 가했더니 중종 때 삼포에 살던 외인들이 무역 제한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삼포외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때 비변사가 설치가 됐는데 이때 동그라미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 삼포외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켜 해가지고 삼포 중에 제포만 개항하고 나머지를 더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이때는 요거를 임신약조 동그라미 임신약조라고 해요. 임신약조. 근데 요 임신약조는 임신약조야 요 말이 우리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삼포 중에 제포만을 개항했다 요 말이 나와요. 요 말이. 이게 언제예요? 이게 삼포외란. 요걸 우리가 삼포외란, 중종 때의 삼포외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요. 이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자, 조선의 무역 통제 강화에 이제 반발한 외인들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뇌와 국교를 아예 단절을 해버리는데, 요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밑줄. 비변사 상설기구. 요 밑줄. 비변사 상설기구. 요거 뭐냐면, 아까 우리 요 임시기구였죠. 비변사가. 중종 때는. 근데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 이제 임시로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임시로 설치했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고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면 이 비변사가 국정 최고기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유명무실화 돼버리고 이제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면. 그리고 진관 체제에서 재승방략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군사 체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겠지만, 요거는 지금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진관 체제가, 자, 진관 체제는 이겁니다. 조선이 부목 군현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부목 군현이 있어. 근데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부목 군현의 수령들이 군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적들하고. 근데 을묘외변 때는 다수의 병력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규모가 되게 큰 적들이 쳐들어왔어, 을묘외변 때. 그러니까 부목 군현이 되게 작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요 다수의 병력들이 각계격파하면서 이 진관 체제가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재승방략 체제인데, 재승방략 체제는 이거예요.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병사들을 한 곳에 모아요. 그리고 지휘관을 내려보내, 중앙에서. 그럼 이 지휘관이 이 대규모의 병력을 지휘해서 얘네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재승방략 체제,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어떤 체제에서 싸운 거예요? 진관 체제에서 싸운 게 아니라 재승방략 체제 하에서 싸웠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점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왜군들이 쳐들어왔는데 병사들이 모이긴 모였어. 근데 지휘관이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얘네들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군사들이 다시 흩어지고, 또 기껏 내려왔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손발을 맞춰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지휘관과 여기 있는 군사들, 그리고 그 작은 군소 지휘관들끼리.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이런 재승방략 체제로 바뀌면서 많은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임진왜란이 터졌어. 그래서 임진왜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21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순서를 외워둬야 돼. 임진왜란은 순서를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봤고 드라마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 순서를 우리가 제대로 정해서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큰 그림으로 PPT에서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서로 와서 볼게요. 일본이 정명가도, 즉 명나라를 쳐들어갈 테니 길을 빌려다오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조선의 부산부터 쳐들어왔죠. 그래서 부산성과 동래성이 함락을 당하고, 그 다음에 파죽지세로 한양 쪽으로 올라갑니다. 한양까지 점령하는데 20일도 채 안 걸렸는데, 이 탕금대 전투가 여기가 충주에 있어요. 이 탕금대가 충주에 있는데, 여기가 한양하고 얼마나 가깝냐면 지금 현재 경기도 이천하고 여주하고 요 충주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양으로 넘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잃으면 바로 코앞에 이제 왕이 잡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선의 명장이라 불리던 신립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대패를 하고 말죠. 그러니까 왈칵 겁이 난 선조는 도망을 갑니다. 조선의 최북단 의주까지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명나라로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다행히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 해전 등을 거치면서 근데 요거 세 개는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순서대로 외워야 돼, 이건. 근데 순서대로 외우는 건 되게 쉽습니다. 일단 이 옥포해전은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첫 번째 승리예요. 첫 번째 승리. 뭐 육전 해전 통틀어서 첫 번째 승리. 그 다음에 사천해전은 여기서 처음으로 거북선이 출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한산대첩이 매우 중요한데, 이 한산대첩에서 승리함으로써 남해 제해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함부로 어떻게 해요? 물길로 수송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 곽재우, 고경명, 정문부, 조헌 등 다른 의병장들도 많지만 요 의병장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또 육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있는데, 바로 요
진주 대첩입니다. 이 진주 대첩으로 인해서 육상으로 넘어가서 요 전라도 이순신이 당시에 전라 좌수사로 있었기 때문에 곡창지대가 바닷길로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 육로로 오는 거를 요 진주 대첩에서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곡창지대를 지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순신의 활약 그리고 의병들의 이런 활약으로 인해서 일본 놈들이 막 피해를 막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진주 대첩을 통해서 나름대로 방어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선조가 명나라에 SOS를 청했어요. 드디어 이제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조명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평양성을 드디어 수복을 하게 돼요. 요게 그래가지고 평양성을 수복을 해가지고 이제 한양까지 파죽지세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다시 평양성으로 물러났는데 이때 권율이 행주 대첩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다시 이 명나라 애들이 한양 쪽으로 와서 한양을 탈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대첩이 사실 요 평양성 수복이 우리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거든요. 평양수복이. 그래가지고 요 양옆에 이 진주대첩과 행주대첩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순서도 알아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양을 찾았죠. 그런데 이제 명나라는 남의 나라에 와서 싸우기도 싫고, 그리고 또 일본 놈들도 워낙 이제 조선 수군이라던가 의병들이랑 워낙 싸우기가 힘들고 얘네들이 이제 보급로도 다 차단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기 싫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휴전 협상을 명나라하고 합니다.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상을 해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선에서는 이 휴전 협상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훈련 도감을 설치해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요게. 자, 그리고 휴전 협상이 이제 한 5년 정도 하다가 결렬이 돼요. 결렬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이 터지는데 그걸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정유재란. 그래서 협상 결렬돼서 정유재란이 발발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 조선 수군을 이순신 장군이 정말 다 키워놨는데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다 말아먹죠.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통해서 다시 제해권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수계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 놈들이 도망가려는 걸 노량해전에서 많이 때려잡죠. 이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 우리에게 순서를 물어볼 때 수험생들이 제일 약한 게 어디냐면 바로 요 평양성 수복입니다. 평양성 수복하고 요 진주대첩과 행주대첩이죠. 요 순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왜? 왜냐면 시험에 얘네들도 잘 나와요. 우리가 패배했던 부산 동래 탕금대 여기에서 패배한 거 있죠. 이 패배한 전투가 제일 먼저 시작이 돼야 돼. 제일 먼저 시작된 거는 처음에 아무 방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당했어. 이렇게 해서 져가지고 그 다음에 선조가 도망갔죠. 선조가 도망갔어. 그랬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이순신 장군의 수군, 그 다음에 의병들의 활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곡창지대를 지켜난 진주대처까지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원병이 와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 주춤했었는데 벽제관 전투에서 잠깐 물러났었는데 또 행주대첩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한양을 탈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전협상. 여기까지만 외우면 사실 정유재란 이후부터는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외우면 다 외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들 요거를 한 덩어리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덩어리를 먼저 외워주셔야지. 이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전에 외웠던 뭐 다른 내용보다 외우기가 훨씬 쉬운 게 졌어. 3연패했죠. 왕이 도망가. 북쪽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이 활약을 합니다.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진주대첩.
평양성 수복 전에 진주대첩이 요거 한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 진주대첩에서 곡창지대 지켜내고 평양성을 수복했어. 그러다가 이제 행주산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양도 수복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휴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훈련 도감을 요때 휴전하는 동안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전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정유재란 발발해서 7천량에서 원기훈이 다 말아먹고 명량 노량해전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 쉽죠? 이 순서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핵심이야? 그치?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평양성 탈환 전후의 전투, 여기 있는 진주대첩과 행주대첩 요 두 개만 외워주면 나머지 순서는 저절로 다 외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서 보면서 하나씩 정리할게요. 기본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개요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요 이번에 임진왜란의 전개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부산선 전투, 동래성 전투, 탕금대 전투 요 세 전투를 쪼로록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요 이름도 알아둬야 돼요. 정발, 부산성, 송상현, 동래성, 그 다음에 탕금대의 신립, 배수진 요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말들이 부산성 전투라고 주어지면서 그 사료에 요 부산진 첨사 정발이 나오거나 동래성이란 말을 안 주고 그냥 뭐 부사 송상현 이런 식으로 사료에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탕금대의 신립 장군 배수진. 근데 참패해서 한양으로 진격하는 왜군을 저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한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대로 외우세요. 부산, 동래, 탕금대. 그 다음에 이제 선조가 의주로 피난해서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의 승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요 세 개를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옥포해전 밑줄 보세요. 조선이거든 최초의 승전. 그 다음에 사천해전은 거북선을 처음 사용.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은 남해안 일대의 제해권 장악. 요거 하객진도 알아두세요. 하객진을 이용했어. 한산도 대첩.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병의 활약인데 홍의장군 곽재우, 고경명, 정문부, 조원. 이 의병은 이름을 좀 알아두세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런 의병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편의상 제가 이 의병의 순서를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사실 의병은 임진왜란 전체에 걸쳐서 활약이 있었겠죠. 근데 그냥 편의상 여기다 알아두세요. 이때 활약이 가장 그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활약이었겠죠. 왜? 정규군도 지금 다 쓰러져서 없어져 가고 왕도 도망가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의병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그 외놈들의 타격을 줬어요. 상당히 아팠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진주대첩. 진주대첩은 진주성에서 자, 여기도 이름 아시죠? 진주목사 김시민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며 승리해서 경상우도의 여러 골과 곡창지대인 곡창지대를 지켜냈어. 곡창지대인 호남 호서 지방을 지킬 수 있었다. 요거. 자, 이거 육로로 넘어오는 애들을 여기서 좌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평양성 탈환. 자, 밑줄.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왜군에 승리하여 평양성 탈환했다. 조명연합군이 이제 한양을 탈환하려고 그랬는데 벽제관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명군이 다시 평양으로 물러납니다. 그랬는데 행주 대첩을 통해서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쳐서 이 전투를 계기로 평양 방면에서 물러나던 명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본군은 한양에서 물러나서 부산으로 철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밑줄 휴전 협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22페이지. 조선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같이 휴전 협상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 휴전 협상하는 동안 노는 게 아니라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훈련 도감을 설치합니다. 이건 다 중요한데 일단 유성룡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유성룡의 건의 이것까지 나와. 유성룡의 건의해가지고 계속 밑줄 급료를 받는 상비군인 훈련 도감을 설치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밑줄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병 양성.
왕별, 포수, 사수, 살수, 수 세 개죠. 그러니까 삼수병이에요. 요 세 개를 합쳐서. 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훈련도감 얘기 나오면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을 양성했다.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을 겪어보니까 이 총 쏘는 일본한테 너무 고전을 하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화살만 가지고 쟤네들하고 상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총 쏘는 포수, 활 쏘는 사수, 창 던지는 살수, 이렇게 세 개 뭔가 쏘고 던지는 이런 삼수병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훈련도감은 기존에 있던 정규군과 다르게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어요. 상비군.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 배웠었죠. 앞에 조선의 중앙군은 오이였고, 그 다음에 지방은 영진군 뭐 그랬는데, 이 정규군이었던 오이나 영진군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평소에는 농사를 지어요. 우리 병농일치야, 병농일치. 농사를 짓던 농부가 전쟁이 터지면 병사가 되는 겁니다. 농사 짓다가 좀 휴식기에 들어가면 그때 훈련을 받고 농사 짓다가 전쟁이 터지면 창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병농일치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규군이지만, 조선의 정규군이었지만 오이 영진군은 직업군인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훈련도감은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어요. 상비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것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을 양성했다. 이건 다 잘 나와요.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급료를 받는 상비군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오케이.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이제 다시 협상이 결렬돼서 정유재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7천량 전투도 알아둬야 돼요. 이때 모함으로 이순신이 옥에 갇힙니다. 그래가지고 대신 누가 나오냐면 원균이 나가가지고 7천량에서 완전히 배를 다 잃죠. 12척 빼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순신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 영화로도 나오고 너무나 유명한 명량해전 12척으로 13척 거북선이 한 척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13척의 배로 130여 척보다 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뭐 이렇게 많이 갈리지만 아무튼 이렇게 일본 함대를 크게 이겨서 다시 제해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 명량해전 다음에 그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일본 놈들이 더 이상 안 싸우고 물러날라 그러는 거를 노량해전에서 많이 때려잡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란이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정유재란 이후에는 그냥 해전 3개만 우리가 암기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임진왜란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 평양성 수복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서 그렇지 여기 부산성 동래성 탕금대 처음에 졌다가 피랑 갔다가 이제 이순신 요 수군 요것도 사실은 요 3개 순서대로 외우는 건 쉽잖아요. 그죠? 요거 3개. 요거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외워집니다. 오케이. 자, 임진왜란의 영향. 요 기후약조 체결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게 자,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덕청가강이죠.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풍신수길이고 그래서 요 덕청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새로 권력을 잡아서 에도 막부 밑줄 그세요. 에도 막부를 일본에서 이제 세웠는데 에도 막부가 나오면 임진왜란이 바로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도 막부 나오면 이제 임진왜란은 끝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이 당연히 외교를 단절했겠죠. 근데 일본에서 이 에도 막부가 먼저 국교 재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화답을 해. 거기에 대한 회답을 하면서 쇠환사, 포로들도 송환을 할 겸 유명한 의병이자 승병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명대사가 승려였는데 의병으로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죠. 이 사명대사 유정이 회답 겸 세환사,
요 에도막부가 요청을 했잖아요. 국서를 보내서 우리 같이 재개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답도 들고 가고 포로도 데려올 겸 회답 겸 세환사, 발음하기 좀 힘들어요. 여기로 일본에 가서 포로 3,000명을 데리고 귀국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모포에 외관을 설치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요때가 선조 때입니다. 두모포에 외관을 설치하고 이제 다시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공식적으로 맺어가지고, 자, 밑줄 일본과 기후약조를 맺어서 교역을 이제 다시 재개한 겁니다. 요때 요렇게 지금 흘러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요 사명대사가 회답 겸 세환사로 일본 갔다 와서 포로를 데리고 왔다. 요 내용 아시고, 그리고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맺었어. 그래서 재개합니다. 근데 이제 요 지금 방금 두모포 외관을 설치한 게 선조 때라 그랬는데 요거는 나중에 더 두모포가 나중에 또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얘기를 미리 좀 해 보자면 두모포 외관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초량 외관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때는 숙종 때입니다. 두모포 외관이 협소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외인들의 잦은 요청이 있어서 숙종 때 초량, 좀 더 큰 초량 외관으로 이전을 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통신사 파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 에도 막부가, 여기도 지금 에도 막부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끝났다고요.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통신사를 파견했는데, 이 통신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통신사의 정확한 정의는 조선시대의 조선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쇼군, 막부의 우두머리가 쇼군이죠. 쇼군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외교 사절인데, 사실은 근데 이 통신사가 갈 때 학자들도 가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도 가고 그래서 일본에게 많은 그 기술이나 문화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조선통신사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온 내용이 요게 있어요. 통신사 사설단 부사였던 김세렴이 해사록이란 걸 적어가지고 통신사로 일본에 갔었던 기록을 자세히 남겼습니다. 이제 요런 내용도 우리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란 이후의 상황. 자,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자, 밑줄 그세요. 담배, 고추, 토마토, 이 별표. 이게 지금 여기 챕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자주 볼 텐데, 담배, 고추, 토마토가 외란 이후에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 적었어요. 이게 조선 후기의 작물이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얘네들이 나오면 뭘 의미하냐면 외란 이후보다도 조선 후기의 작물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딱 나오면 그냥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일본 놈들이 조선으로부터 많은 문화재를 약탈했고 기술자들, 학자들까지 다 데려가서 이후에 들어선 에도 막부의 문화를 이걸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유성룡이, 아까 유성룡 어디서 나왔습니까? 훈련도감 건의한 그 유성룡, 이순신 장군을 청거했던 유성룡이 징비록이란 글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미리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요 징비록에서 임진왜란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요 세 개 알아두십시오. 자, 광해군이 선조 다음에 왕이 됐어요.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은 자기 아버지는 의주에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몸을 사리고 있을 때, 이 광해군이 그 분조를 이끌고 임진왜란한테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심도 이 광해군을 참 따랐었어요. 그리고 이 광해군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 이후에 피폐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대동법은 너무 중요해서 핵심 주제 32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텐데, 요거는 이거예요.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내야 될 세금이 땅에서 내는 조세,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역, 그 다음에 특산물을 내는 공납,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게 요 특산물을 내는 공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특산물이 매예요, 매. 그럼 매를 잡으려고 농사 짓는 농민이 농사도 못 짓고 계속 산에 올라가서 매를 쳐다봐야 돼. 근데 매가 쉽게 잡힙니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나중에
더 고통스러운 건 그 중간에 있던 그 박나빈이라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도 더 고통을 받는데 아무튼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요 공납의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집집마다야. 그러니까 가호, 건물이 기준이 돼서 공납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불합리하냐면 여기 부잣집이 있습니다. 부잣집이 요 한 채에 살고 있는데 얘는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평이에요. 10,000평이야. 10,000평. 10,000평. 근데 좀 이 사람은 토지가 얼마밖에 안 되냐면 10,000평도 아니라 한 100평밖에 안 돼. 100평밖에 안 되는데 집이 하나예요. 근데 집을 기준으로 거두다 보니까 건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000평 가는 부자나 100평밖에 못 가진 일반 평민이나 어떻게 똑같이 하나를 내야 돼. 똑같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광해군 때 대동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만이니까 100평짜리는 하나만 내는 데고 얘는 100개 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내는 기준으로 바꿨어.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매 같은 거, 뭐 전복, 그렇게 잡기 어려운 거 있죠. 그런 현물로 납부하던 공납을 그냥 쌀이나 무명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만 이게 시행이 됐어요. 왜? 왜냐면 이 대토지 소유자들이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다 반대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끝까지 시행되는데 거의 숙종 때 전국에 시행돼가지고 거의 100년이나 걸려요. 이게. 그래서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다. 요거. 대동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죠. 동의보감. 이미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선조 때 쓰기 시작해가지고 의서죠.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허준. 정말 재밌었죠. 그 드라마. 허준이 선조 때 쓰기 시작했는데 광해군 때 이 동의보감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동의보감.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후 복구 사업으로 농지 개간을 장려하고 토지대장과 호적을 재정비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했겠죠.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궁궐 배울 때 나왔었죠. 우리 궁궐이 임진왜란 전에 뭐 있었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있었는데 이 세 개가 다 불타 없어지고 경복궁은 나중에 대원군 때 복원이 되죠. 근데 광해군 때 그래도 창덕궁, 창경궁을 수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창덕궁이 법궁처럼 쓰인 거예요. 이제 경복궁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리고 경희궁도 창건을 합니다. 요거까지. 자, 그 다음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정묘호란, 병자호란하고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자고요. 이게 왜 중립외교냐면 중국의 명나라가 여진이 강해져서 세워진 후금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 후금이 결국 나중에 청나라가 되고 요 명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명나라를 멸망을 시켜가지고 중국의 역사가 원나라에서 명나라에서 그 다음에 청나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조선이 광해군 시절에는 명나라 편도 안 들고 후금 편도 안 들었어요. 청나라 편도 안 들고 그냥 중립을 지킨 게 바로 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돼.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가지고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 명나라에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나라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또 도와주려고 하자니 후금의 보복이 두렵고 그죠? 그러니까 중립 외교를 펼쳤어요. 근데 요 중립 외교를 펼친 게 명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요게 인조 반정의 빌미가 됩니다. 요 인조 반정에 대해서는 요게 긴밀하게 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울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우리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세종 때 삼포 개항하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개해 약조로 이걸 좀 제한을 가했죠. 동평관은 태종 때 한양에 설치한 거고요. 일본과 교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종 때 이 무역 제한에 삼포에서 외인들의 반란을 일으켰죠. 그죠? 그래가지고 비변사가 임시기구로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임신약조를 맺었어요. 그래서 3개의 항구 중에서 제포 하나만 열어두기로 했죠. 그리고 또 을미해변, 이제 아예 대규모로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을미해변이 일어났는데 이때 국교를 단절하고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부산, 동래, 탕금대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선조가 의주로 피란을 가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해서 옥포, 사천, 한산도 대첩, 그죠? 이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병, 고경명, 곽재우 등을 비롯한 의병들이 활약을 하죠. 그리고 진주대첩 김시민이 곡창지대를 육로로 오는 적들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곡창지대를 지켜내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시간을 잘 벌어줘서 선조가 명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해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죠. 그런 다음에 행주대첩이 일어나서 이제 한양까지 우리가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요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훈련도감이 만들어졌죠. 훈련도감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전이 결렬돼서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나서 원균의 7천년 전투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명량, 그 다음에 노량해전을 통해서 완전히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떻게 광해군의 기유약조를 통해서 다시 무역을 재개하게 되고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면서 일본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임진왜란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 보자고요.